네, 진사로입니다. 63회 한능검 기본 마지막 해설 강의를 4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무장투쟁단체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총사령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남만주 일대를 호령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영능가 전투, 흥경성 전투 보면 나오고 양세봉 장군을 봐도 나와야죠. 이 단체는 바로 조선혁명군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죠. 이 만주 지역에서 1930년대에 무장투쟁, 항일 무장투쟁은 그 중국과 연합해서 한중연합작전으로 이루어졌어요. 크게는 두 부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만주, 남만주 지역에, 지금 여기는 남만주 지역이 나왔죠. 이제 북만주 지역은 그 한국 독립군, 이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장군이에요.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은 조선혁명군, 나와 있다시피 이제 양세봉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군 요 지청천 장군의 부대는 쌍성보 전투랑 대전자령 전투, 이 두 전투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승리했고, 그 다음에 이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의 부대는 영능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를 승리했다. 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한중 연합작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게 한국 독립당의 부대, 조선혁명당의 부대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삼부통합운동, 그 전에 있었던 삼부통합운동에 의해서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이렇게 이제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요전에 이제 뭐 삼부로 이제 형성이 되고 그 전에 뭐 자유시 참변, 그 다음에 그 뭐냐 미스와 협정 뭐 이런 일들이 1920년대부터 쭉 이어져 오잖아요. 혹시 심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게 이제 나를 잡아서 그 저기 뭐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그 봉오동 전투부터 시작해서 요 이제 1940년대의 그 한국 광복군의 OSS와의 연합으로 국내 진공작전 추진했다. 뭐 이런 것까지 쫙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또 북만주, 남만주는 이렇고 관내 지역에서는 또 조선 의용대, 여기 이제 관내라는 건 여기 만리장성 이렇게 있는데 이 남쪽에 이 중국 관내 지역 말하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저 김원봉 선생 조선 의용대 이렇게 이제 창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제주 송악산에 있는 일제 동굴진지에 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던 시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일제가 전쟁 벌이던 시기입니다. 특히 태평양 전쟁이면 미국한테 덤빈 전쟁이죠. 자, 요건 이제 1930년대 이후로 보면 되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태평양 전쟁은 1940년대에 주로 일어났어요.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정답은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193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황국신민서사가 정답이에요. 이때가 일제가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 총동원법. 그래서 이제 그 민족 말살 통치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 황국신민서사 암송, 그 다음에 신사 참배, 그리고 이제 궁성 요배, 창씨 개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총동원법은 이제 그 공출, 쌀이나 금속을 막 이제 걷어가는 거죠. 미국 공출, 쌀. 그다음에 이제 뭐 금속도 가져가요. 무기 만들려고. 그리고 배급 주고, 그다음에 인력 수탈. 이게 이제 그 뭐 강제 징용이라든지 학도 지원병, 여성의 경우에도 정신 근로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데려갑니다. 이게 이제 그 정신대 그리고 그 위안부 이런 거랑 관련이 좀 되겠죠. 자, 원산 총파업 참여하는 노동자는 20년대 후반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라이징 선 석유 회사에서 이제 일본인 그 작업 반장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해가지고 이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심지어 일본 노동자들한테도 지지를 받았던 이제 노동쟁의 사건입니다. 자, 만민공동에서 연설하는 백정, 요거는 이제 독립협회랑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선 태양령을 관보에 실었다. 요건 이제 191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입니다. 자, 43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른 것은, 자, 여운형의 주도로 1944년 국내에서 조직됐다라고 돼 있어요. 자,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강령 발표라든지 국외 독립운동 단체와 연합을 시도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광복 이후 조직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조직하신 단체가, 그러니까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 조직하신 단체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그 3.1운동 전에, 한참 전이죠. 신한청년당. 이분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조직하신 단체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셨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파견한 그 단체예요. 신한청년당 조직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문제 정답이 되는 조선건국동맹. 그리고 요게 이제 나중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게 일명 건준. 이렇게 바뀝니다. 준비위원회. 글씨가 좀 작네요. 여기 어차피 써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돼요. 이게 이제 광복 직후에 그 치안을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이제 만드시게 된다. 이게 이제 사실 이때 일제가 거의 패망이 이제 보일 정도였으니까 이제 그 국내 민족 지도자들도 이제 잽싸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체를 결정하셔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하나 더 좌우합작위원회. 이거 말씀 안 드릴 뻔했네요. 이거는 이제 그 김규식 여운형 선생, 김규식 선생 두 분이 이제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셨죠. 근데 이제 이 여운형, 김규식 두 분은 이제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가 아니라 완전히 좌파, 뭐 이게 박헌영 선생이라든지 완전히 우파, 뭐 이승만, 김구 같은 이런 분들, 그 이분들의 지지를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좌합작 운동이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이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면서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어쨌든 이 단체는 그래서 조선건국동맹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제 독립의군부는 그 일제강점기 초기, 그러니까 1910년대에 국내에 있었던 비밀결사 조직이죠. 고종의 밀명으로 임병찬 선생이 조직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벽주의, 왕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복벽주의를 표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이제 노력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민족혁명당, 요거는 요 조선의용대랑 관련이 있어요. 이 조선의용대가 바로 민족혁명단의 산하부대예요. 아이고, 화살표가 이쪽으로 갑니까? 산하부대. 그러니까 이게 전부 김원봉 선생이 조직한 거예요. 김원봉. 민족혁명당의 산하부대가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원봉이 조직한 그 당과 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 조선의용대가 둘로 나눠지면서 화북세력과 잔류세력으로 이제 분화가 되고, 화북세력은 조선의용군, 그리고 잔류세력은 한국광복군의 한 부대로 편입이 되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운형 선생에 대한 이런 키워드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인물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자, 44번. 밑줄 그은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5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의 개원식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 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다. 이 국회는 당연히 재헌 국회입니다. 이제 그 공화정 정부를 수립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법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 먼저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헌국회가 됐고, 이제 이분들은 헌법을 비롯해서 시급한 법만 이제 제정을 한 이제 그런 미션을 가진 국회이기 때문에 임기가 딸랑 2년이었어요. 그 뒤부터 이제 4년 임기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 재헌국회만큼은 2년이었던 게 이제 시급한 법만 먼저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헌법 법률에 의거한 국회를 다시 구성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도 써 있죠. 예. 자, 국호를 대한민국을 결정하고 헌법을 제정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이 재헌국회가 이제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제정했던 법을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일단은 헌법이죠. 헌법. 이제 나라의 근본적인 근간이 되는 법 중에 법, 헌법.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농지개혁법. 이제 이때 시대적인 과제는 모든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게 이제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 농지개혁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 법을 먼저 만들게 된 거였고, 또 하나 시급한 거, 반민족행위 처벌법. 일제로부터 광복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 놈들 잡아 족쳐야죠.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그 과제에 의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하죠. 그리고 친일파들 불러가지고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이걸 조금 방해를 해요. 뭐 국회 불합치 사건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반민족행위 처벌, 이 반민특위를 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어졌죠. 자, 정답은 나왔죠. 2번입니다. 자,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건 박정희 정부예요. 자,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이제 대통령을 3번 이상 하신 분은 두 분이 계셔요. 이승만, 박정희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 때도 이제 삼선을 위한 헌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거는 이제 삼선 개헌이라고 하지 않고요. 4.4.5입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삼선 개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그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폐지한다. 요 조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거 그 한 줄짜리 딱 집어넣는 바람에 이승만 혼자만은 3번 이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정희 정부 때 요 개헌은 삼선 개헌이다라고 딱 부르죠. 다만 이제 요 삼선이 끝난 뒤에도 결국 이제 더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유신 헌법으로 유신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요거는 그 장면 정부를 뜻합니다. 이 장면 정부가 해산이 됐고, 이 군사정변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정부가 바로 박정희 정부라고 보면 되겠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한 게 유신헌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박정희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5번. 밑줄은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긴급조치 구호 나왔습니다. 이 긴급조치가 시행된 게 바로 유신 체제 때예요. 긴급조치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유신 체제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선포한, 여기 나왔죠.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 또는 비방행위 등을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년 이하도 아니고요. 1년 이상이래요. 자, 이때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답 찾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에 참여하는 학생, 이 부마 민주항쟁이 바로 유신 체제를 반대하며 벌어졌던 항쟁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서울올림픽 때 개막식은 노태우 정부, 금융실명제 시행, 요거는 김영삼 정부, OECD 가입도 있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참가하는 친일행위자,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요 부마 민주항쟁 나온 김에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유신 정부 말기에 YH 무역 사건이 벌어져요. YH 무역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발 공장에 주로 여성들 노동자였는데, 이 여성 노동자들이 야당, 신민당 사이에 들어가서 시위를 벌여요.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 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시위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공권력이 크게 진압을 해요. 사람까지 죽을 정도로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 김영삼 야당 신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러고 나서 이 기자회견을 보고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이제 아까 여기 그 왜 유신헌법 있었잖아요. 여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한다. 이게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제명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신헌법의 권리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삼을 제명시켜버려요.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난 거예요. 부마 민주항쟁.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항쟁이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김재규, 차지철 이 두 분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의견이 달라요. 김재규는 저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논의를 해보자라는 입장이었고, 차지철은 땡크로 밀어버리자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논의를 하다가 막 이제 언성이 오가고 막 이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김재규가 총을 꺼내서 빵빵 한 게 12.6 사태로 이어지게 돼요. 이 사태로 인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유신 체제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 흐름을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신 체제의 붕괴는 시험에서 꽤 잘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유신 체제 붕괴가 YH 무역 사건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죠. 자, 46번. 가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프로축구 출범 40주년을 맞았다. 자, 5.18 민주화 운동이 진압된 이후 집권한 가정부는 프로야구 출범 이듬해인 1983년에 프로축구를 출범하였다. 자, 이로써 프로스포츠 시대가 본격화되었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자, 이거 전두환 정부에 대한 설명이죠. 5.18 민주화 운동 진압하고 집권했기 때문에. 자, 전두환 정부 때의 경제 상황이에요. 이 전두환 정부 때는 대표적으로 3조 호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경제 쪽으로 보면 3조 호황, 그 다음에 이제 뭐 남북한 통일 관련된 정책 쪽으로 보면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게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영삼 정부 때고요. 이 3조 호황이라는 게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한 다음에 이제 완성품을 수출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가 이제 좀 이자가 낮으니까 좋죠. 그 다음에 기름값이 낮으면은 원재료 가격이 당연히 낮아져요. 그리고 달러가 낮으니까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때 굉장히 큰 호황기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FTA 나오면 이거는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칠레와 FTA, 미국과 FTA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체결된 시점이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두환 정부에 관해서 저기 보면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게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출범이 됐어요.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프로스포츠 시대가 나오게 된 게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요거에 관해서 이제 이거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3S 정책이라고 있어요. S로 시작하는 거 3개.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렇게 이제 3가지의 S로 시작하는 정책에 의해서 그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끔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7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인물로 오는 것은 자, 15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가졌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긴장 하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계시는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이거는 사실 2점짜리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현대사 공부 조금만 하면은 답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자,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라는 거는 이제 그 전까지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든가 아니면 평화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변이 일어나고 막 뭐 12.12 사태, 막 5.18 민주화 운동 강제 진압 막 이런 걸로다가 정권 잡고 이랬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전에 뭐 이렇게 노태우나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이제 정권 교체는 아니었어요. 여당 후보가 계속 나와서 당선이 된 거니까.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야당에서 나왔다가 당선이 된 거죠. 이제 그 뒤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또 정권 교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 여당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 뒤에 나온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난 그 정상회담이고요.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 수상 역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 대통령분들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이 최규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유신 체제가 끝나고 아까 11.6 사태 말씀드렸죠. 유신 체제가 끝나고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당선이 됐다가 12.12 사태에 의해서 바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내각 책임제 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다음인데 이때는 내각 책임제, 장면 내각이 이제 책임을 졌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대통령은 권한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48번. 가에 들어갈 명절로 옳은 것은, 자, 한능검 기본에서는 세시풍속 문제가 하나씩 나올 때가 있죠. 예,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불엄 깬다, 오곡밥 먹는다. 자, 이거는 바로 1월 15일,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단어는 5월 5일, 동지는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 이제 12월 22일 정도, 이제 음력으로는 동짓달이 11월이죠. 그 다음에 한식은 이제 4월 6일,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가에 들어갈 성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땅 가 체험교실. 자, 안용복 홍순칠. 자, 안용복 선생 나오는 순간 이 땅 나와야 됩니다. 독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서도 독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안용복이라는 이름 보면 독도가 나와야죠. 숙종 때 이게 평민 어부인데 이분이 일본 가가지고 관리옷 입고 일본 갔죠. 그래가지고 독도는 우리 조선의 땅이다라는 사실을 일본으로부터 확인까지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만들어 주신 분,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이 강치는 옛날에 독도 주변에서 많이 잡혔던 바다표범 비슷한 그런 이제 동물이라고 해요. 자, 정답은 1번 독도입니다. 자, 진도 하면 생각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삼별초의 항쟁 때 강화도 다음에 진도 이렇게 갔죠. 이때 이제 이때 삼별초 그 배중선 부대가 승화후 왕온을 이제 왕호로 삼고 진도에 가서 항쟁을 했어요. 이제 물론 거기서 그 왕온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중손도 이제 여기서 결국은 잡히죠. 그러니까 이제 김통정이 남은 부대를 이끌고 제주도 항파두리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도. 이 검은도 하면은 이제 거무도 사건. 이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이 사건이 있죠. 저 여수 쪽에 있는 섬입니다. 제주도에 관해서는 지금 삼별초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관해서는 저 현대사에서 4.3 사건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남한만의 총선거에 반대한 사람들이 이제 이 제주도에서 항쟁을 벌이다가 무차별적으로 양민들까지 학살이 됐던 게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50번.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시대 12목이 하나였다. 이걸로는 잘 모르겠죠. 김시민 장군이 왜군에 맞서 싸웠다. 나옵니다. 유계춘의 주도로 농민봉기가 일어난 곳이다. 이게 이제 임술 농민봉기. 처음 일어났던 데가 어디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 형평사 창립대가 개최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운동이 벌어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바로 진주. 자, 혹시 진주 분이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전부 다 불의에 맞서서 싸운 거예요. 뭐 임진왜란 때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은 나라 지키려고 싸운 거고, 이 임술 농민 봉기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어난 거지만 결국 불의에 맞서 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선진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 조상님들이 진주에 계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3회 한능검 기본에 대한 그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후에 심화 시험을 보게 될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좀 첨부하느라고 강의가 약간씩 길어지기는 했어요. 어쨌든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